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대 총장 24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학문간 칸막이를 낮춘 미래융합형 연구와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술 국산화와 소재 부품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국립대학이 더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애플이 삼성과 LG에서 전량 공급받던 아이폰용 OLED 패널을 중국 업체에서 공급받기 위해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영향으로 OLED 패널 공급이 막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는 분석입니다. 국내에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유전자 치료 연구를 할 길이 열릴 전망입니다. 질병과 상관없이 현재 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히 우수한 유전자 치료법일 때는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 때문인데요. 과학본색에서 자세한 내용 나눠봅니다. 국내 연구진이 통증 없이 약물을 전달하는 패치형 주사를 개발했습니다. 독사의 어금니에서 영감을 얻은 약물 패치는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약물을 전달할 수 있는데 뾰족한 바늘 주사를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배영규 숭실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엔 학문간 또는 전공간 칸막이를 낮추고 문이과의 벽도 무너뜨리는 미래융합형 연구와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국립대 총장 24명을 초청해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부처 간 칸막이가 국정 전체를 위한 협업에 장애가 될 때가 많다고 지적한 문 대통령은 대학과 정부가 칸막이를 낮추는 노력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발전을 이끈 것이 교육의 힘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심 역할도 국립대학과 국립대 총장들이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우리 기술의 국산화, 또 이 소재 부품 중소기업들의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한 국가적인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 대학들이 그런 기술 지원단을 만들기도 하고, 또는 개발 지원단을 이렇게 구성하기도 하고 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더욱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해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정부가 R&D 등 또는 어떤 대학에 대한 지원 예산 등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가 애플의 부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한국의 삼성과 LG에서 전량 공급받고 있는 아이폰용 OLED 패널을 중국 업체에서 공급받기 위해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는데요. 이 내용을 김원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애플이 내년 전 세계에 판매하는 아이폰에 중국의 BOE가 제조한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즉 OLED 패널을 탑재하기 위해 성능 테스트를 시작했으며 올 연말까지 최종 판단할 예정이라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애플은 BOE로부터 현재의 삼성 제품보다 20% 정도 싸게 OLED 패널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니혼 게이자이는 애플이 BOE로부터 조달받는 OLED 패널의 비중이 얼마나 될지, 이로 인해 삼성과 LG가 아예 공급업체에서 배제되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현재 아이폰 상위 기종에 OLED 패널을 탑재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삼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고 일부는 LG 디스플레이로부터 조달받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장 조사기관 IHS 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OLED 패널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96%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BOE가 애플의 OLED 패널을 공급하게 되면 삼성과 LG의 과점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니혼 게이자이는 분석했습니다. 애플이 BOE와 협상에 나선 이유는 비용 절감을 가속화해 최근 떨어진 점유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이 신문은 또 삼성의 납품 가격 인하를 촉구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일본의 교도통신은 애플이 중국제 OLED 패널 채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삼성으로부터 OLED 패널 공급이 막히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국내 주요 화학기업들의 매출 대비 연구개발, 즉 R&D의 투자 비용이 평균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학업종 주요 10개 상장사의 반기 보고서를 보면 올 상반기 매출 대비 R&D 비용은 최저 0.47%에서 최고 5.67%로 평균 1%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K케미칼과 LG화학이 비교적 높았지만 나머지 기업은 3%를 밑돌았고 특히 롯데케미칼과 금호 석유화학, 대한유화, OCI 등은 0%대에 그쳤습니다. 세계 1위 화학 소재 기업인 바스프와 2위 다우케미칼이 R&D 비중을 3% 이상 유지하고 있고 듀폰은 5%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핵심 소재의 국산화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지만 필수적인 R&D 투자는 저조한 상태여서 기업의 개선 노력과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영향이 커질 경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계 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자료에서 대외 여건 악화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 상황이 악화해 소재와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경우 가격 규제보다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와 특수 목적용 기계, 정밀 화학 제품 등과 관련한 산업이 일본 수출 규제의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또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 폭이 확대할 수 있고 불확실성 증대로 글로벌 교역과 투자 위축이 발생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서는 미중 무역 갈등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경기 부진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현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기술 자립의 중요성과 국제 정세 변화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청주 그랜드 플라자에서 열린 청주 강소특구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장관은 특히 상반기 신규 지정된 강소특구 6곳 가운데 4곳이 소재 부품에 특화됐음을 상기하고 강소특구를 소재 부품 상용화의 지역 기술 거점으로 활용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천연가스와 바이오매스를 포함한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정제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현재 수소 생산 기술은 촉매 반응을 통한 메탄 수증기 변환 방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섭씨 700에서 900도 고온이 필요하고 분리공정과 후속 정제 공정으로 나뉘어 넓은 장소와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게 단점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기술을 다른 수소 생산 방법과 결합해 수소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천연가스 기반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인데 기존 공정보다 공정 가지수나 공정 수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로서 고효율의 고순도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기술의 핵심은 수소를 생산하는 3중 분리막입니다. 팔라듐 소재의 얇고 치밀하며 안정성 있는 복합 형태의 분리막을 독자 개발한 겁니다. 특수 코팅 처리한 이 분리막을 활용하면 섭씨 500에서 550도 낮은 온도에서도 별도 정제 공정 없이 수소만을 선택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단한 공정으로 99.5% 이상 고순도 수소 생산이 가능하고 질소 산화물과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한 이 기술은 수소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 수소 경제 사회를 앞당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하는 수소 생산의 핵심 기술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이라든지 건물용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수소 공급 장치 혹은 수소 정제기 부분 이런 부분
산업적으로 다양한 부분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분리막 전문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멤브레인 사이언스 등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정부가 오는 2021년까지 289억 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관련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율주행 패스트트랙 사업 기술협의체 킥오프 행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술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1년까지 118억 원을 들여 비정형 주행 환경에서도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에 나섭니다. 비정형 주행 환경은 명확한 신호와 교통법규 체계에 의해 주행과 정지, 횡단 등이 제어되지 않는 도로를 말합니다. 산자부는 2021년까지 171억 원을 투입해 자율주행차의 인공지능 기반 컴퓨팅 기술과 차량 제어 솔루션 등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카이스트가 오는 26일 국내 대학 최초로 스마트시티에 특화된 융합보안대학원을 개원합니다. 카이스트 융합보안대학원은 최대 6년간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시혁신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와 교육 역량을 확보하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고급 융합보안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카이스트 융합보안대학원은 지난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지역전략산업 융합보안 핵심 인재 양성 사업 공모에서 고려대, 전남대 등과 함께 최종 선정됐습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최근 이제 코오롱 인보사 사태 등 잇따른 악재가 터지면서 이 바이오 분야 좀 혁신 기술 개발이 제동이 걸린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앵커들도 아마 들어봤을 텐데 유전자 과학 기술이라고 알고 있죠. 예. 이 국내에서도 이 유전자 과이 등을 활용한 유전자 치료 연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거든요. 네. 이런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뭐 유전자 가위 기술은 저희가 워낙 많이 다루기도 했고 그 고장난 유전자만 골라서 잘라내는 어떤 첨단 바이오 기술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이런 기술을 어떤 활용한 연구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 이런 상황이라고요. 유전자 과학 기술을 이용한 것과 관련한 이 현행법이 생명윤리법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생명윤리법이 좀 조건이 까다로워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이야기가 어려운데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법은 유전 질환이나 암, 에이즈 등의 질병에 한정해서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유전자 치료법의 경우에만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이야기 어려운 내용인 거죠.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아예 없거나 예.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를 보일 때만 이게 가능하도록 해준 거예요. 예. 까다로운 조건이죠. 이거를 만족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예. 관련 업계에서는 좀 이거를 좀 폭넓게 음. 풀어줘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그동안 있었던 거죠. 네. 자, 말씀하신 이런 한계 때문에 최근 국회에서 이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제 국회 보건복지 윤일기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건데요. 이 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개정안은 유전 질환이나 암, 에이즈 등의 질병에 해당하거나 이런 질병과 상관없이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히 우수한 유전자 치료법일 때에는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현행법이랑 비교를 해보면 네. 유전자 치료 연구 대상이 되는 질환을 사실상 없앤 거고요. 특정하지 않았네요. 예, 특정하지 않은 거고 네. 모든 우수한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 문턱을 활짝 열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개정안이 앞으로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만약에 시행되게 된다면은 네. 이 유전자 과학 기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치료 연구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개정안을 보면 유전자 치료 연구를 폭넓게 허용해주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에 새로운 돌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 반면에 이 유전자 치료 연구자에 대한 윤리적인 책임도 강화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현행법에서 이렇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 윤리적인 문제도 있거든요. 네. 네. 개정안을 살펴보면은 이 연구 계획서에 대한 사전 심의와 승인 후 윤리적 준수 의무를 명시화했어요. 네. 네. 윤리 유전자 치료 연구의 심의 전문성을 위해서 이 IRB 심의 이외에도 국가위원회에서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어요. 이 IRB라고 하는 거는 이 연구를 하는
기관에 소속된 생명윤리위원회를 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관 자체 윤리위원회의 검토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도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뭐 기준을 좀 도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네. 사실은 지난해 12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이 유전자 치료 연구에 대해서 포괄적인 희귀 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 대상 질환 제한을 완화하도록 권고한 바는 있었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한을 대폭 줄인 만큼 윤리적 책임도 한 번 더 강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 유전자 치료 연구의 필요성에서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계속 유전자 가위 기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좀 생소하신 분들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갈까요? 유전자 과외 기술의 원래 정식 명칭은 유전자 교정 기술이에요. 네, 교정 기술이요. 이 고장난 유전자를 가위로 잘라내기 제거해서 유전자를 교정한다. 네. 그래서 유전자 교정 기술이라고 불리는 기술인데 예. 이제 가위로 잘라낸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냥 유전자 과외 기술 통상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유전자 과외 기술 중에서 요즘 주목받는 기술이 크리스퍼 유전자 과외 기술인데요. 네. 네. 이 크리스퍼 유전자 과외 기술은 3세대 유전자 과외 기술로 불리는데 이 유전자 가위, 그러니까 그 목표 유전자를 잘라내는 그 가위 역할을 하는 물질과 이 가위 역할을 하는 물질이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유전자까지 안내해주는 그런 물질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암을 일으키는 특정 유전자가 있다면은 그 유전자까지 일단 안내를 해주고 네. 그럼 가위 역할을 하는 게 이걸 잘라내서 없애버린다. 아. 뭐 이렇게 되는 원리입니다. 네, 좀 예. 설명만 들으면 굉장히 좋은 기술, 획기적인 기술인 것 같은데 사실 우려되는 것이 부작용 문제잖아요. 어떤 것이 좀 우려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유전자 과외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만 딱 잘라내면은 네. 이게 이제 100% 좋겠지만 아직 이제 이 기술이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유전자를 잘라내는 게 아니라 다른 정상 유전자를 잘라낼 그런 오작동의 가능성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이 또 개발 중에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는 이 미국 콜롬비아대 연구팀이 개발한 건데 이건 그 목표 유전자를 자르지 않고 우리가 그 원하는 위치에 정상 유전자를 끼워 넣는 그런 방법도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다른 유전자 잘려나갈 위험을 아예 원천적으로 없앤 거죠, 이 기술은. 예, 그렇군요. 뭐 이런 단점들도 있지만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유전자 가위 기술도 점점 진화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질병 치료에 좀 더 도움이 되길 바라보겠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제2의 이제 아폴로로 불리는 유인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를 추진하겠다라고 발표했었잖아요. 네. 이 아르테미스 계획은 2단계로 크게 나눠서 추진이 되는데 관련 내용 준비했습니다. 네, 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뭐 미국이 여성 우주인 한 명을 포함한 우주인을 다시 달에 보낸다 이런 네. 계획이잖아요. 자세한 내용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이제 우주인을 달에 보내기 위해서는 이 우주인들이 달에 내리기 위한 착륙선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내용의 어떤 핵심은 이 착륙선을 그럼 누가 주도적으로 만들 것이냐. 오.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나사는 이 나사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연구소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샬 우주 비행 센터라고 있어요. 네. 네. 여기를 이제 그 달 착륙선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곳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죠. 예. 이 마샬 우주 센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50년 전에 아폴로 우주선이 이제 달에 갈 때 예. 이 아폴로 우주선을 우주에 쏘아 올린 게 이제 세턴 5라는 로켓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뭐 역대 최강의 로켓으로 불리는 로켓인데 이 로켓 개발을 주도한 것이 바로 이 마셜 센터예요. 아, 예. 마샬 센터가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그램에서는 이 세턴 5 로켓의 역할을 하는 게 이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 로켓이거든요. 예. 근데 이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 로켓의 개발도 이 마셜 센터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갈수록 이 마샬 센터의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는데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마샬 센터의 주요 임무들 몇 가지 더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이런 로켓 개발도 하고 있지만은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임무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제 달에 가기 위해서는 착륙선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이 달 착륙선을 완성하는 게 이 마샬 센터의 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아르테미스 유인 달 탐사에서는 일단 지구에서 우주인들이 그 우주선을 타고 달 궤도 게이트웨이라는 곳까지 가요. 네. 그럼 달 게이트웨이에서 이 달 착륙선으로 갈아타고 다시 달에 착륙을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게이트웨이도 만들 계획이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나사의 다른 곳에서 추진하는 거고 예. 이 마샬 센터에서는 이 게이트웨이에서 갈아타고 내려갈 그 착륙선을 뭐 개발하겠다. 뭐 이런 계획인 건데 네. 이 마셜 센터가 혼자서 하는 건 아니고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들이랑 같이 하겠다. 예. 네. 뭐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민간 우주 기업들이 여러 군데가 우리들이 만든 달 착륙선을 좀 이용해 달라. 오. 그런 제안을 지금 하고 있는 와중이에요. 이게 그래요. 굉장히 불꽃 튀는 경쟁인데 네.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 제프 베조스, 이 아마존 CEO 있잖아요. 예. 전 세계 1위 갑부로 포브스가 선정을 했던 네. 이 제프 베조스가 만든 민간 우주 기업 블루 오리진이라고 있어요. 예. 이 블루 오리진이 그럼 우리도 그 달 착륙선을 만들겠다. 아, 그래서 지난 5월에 이 달 착륙선을 공개를 했죠. 이름이 블루문이에요. 블루문이요. 그래서 그때 이걸 공개를 하면서 베조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2024년에 달에 착륙을 할 건데 나사가 우리는 그 기한에 맞춰갖고 블루문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걸 이용해 달라. 선택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그때 발표를 했었죠. 아, 그렇군요. 네, 물론 이제 이 블루 오리진 이외에도 예. 뭐 스페이스X도 여기 눈독을 들이고 있고 굉장히 많은 우주 기업들이 우리가 만들 거니까 우리 걸 이용해 달라. 지금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습니다. 출사표를 던지고 사실 있군요. 뭐 우주 경쟁은 우리 우주를 좋아하는 뭐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흥미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렇게 달 탐사가 참 체계적으로 진행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번 달 탐사 프로젝트가 2단계로 진행이 된다고요. 그럼 모두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예. 일단 1단계는 2024년에 달에 우주인을 보낸다는 거죠. 예. 그 우주인은 한 명은 여성 우주인을 반드시 포함하고 이제 2명 정도 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게 이제 1단계 목표인 거고 그게 5년 남았죠 이제 네. 앞으로. 2단계는 2028년까지 지속 가능한 달 탐사를 뭐 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속 가능한 게 좀 의미가 애매한데 달에 이제 그 이 달 궤도하고 네. 게이트웨이를 말하는 거죠. 예. 그 달 표면에 인류가 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하겠다. 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단계는 우선 시험적으로 한번 예. 우주인을 다시 달에 보내보고 2단계는 이제 우주인들이 달에 좀 어떻게 정착할 수 정착하고, 있는 예. 지속해서 탐사할 수 있고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보겠다. 아. 이게 이제 그런 계획인 거고 네. 나사가 이제 이런 2단계 계획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이 달 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달을 발판으로 화성에 이제 우주인을 보내겠다는 네. 그 유인 화성 탐사를 하겠다. 네. 이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최종 목표는 이제 화성 유인 아. 탐사고 그 일환으로 이 아르테미스 단계적으로. 달 탐사를 네.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1단계 계획이 2024년까지면 불과 5년도 안 남은 건데요. 이 인류가 두 번째로 달에 발을 내디는 모습 저희도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지원 공간이 대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대구시는 대구 소프트웨어 융합 테크 비즈니스 센터 내에 공공 데이터 창업 지원 공간인 오픈스퀘어 D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활용할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오픈스퀘어 D에서 창업 관련 컨설팅과 교육, 입주 공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픈 스퀘어 D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앱을 개발한다든지 이와 관련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입니다. 대구에 이런 오픈 스퀘어 D가 개소됐다는 뜻은 스마트 시티를 추구하는 대구시가 한층 더 공공 데이터와 가까이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붉은 수돗물 사태로 식수에 대한 염려가 커졌습니다.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도 문제가 크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일부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에서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가 세균이나 중금속 등으로 오염돼 식수로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가 최근 수질 검사를 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은 모두 207곳. 주로 농어촌 지역에 있는 시설로 절반이 넘는 110곳이 식수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14곳은 지하수를 식수가 아닌 생활용수로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고 식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수 부적합 판정 이유는 대장균이나 일부 중금속 함유량이 식수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A 시설의 경우 식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일반 세균이 1ml당 3,900마리로 기준치보다 39배나 많았습니다. 불소가 기준치보다 11배 높게 나타나거나 중금속인 비소가 8배 높은 곳도 있었습니다. 특히 62곳은 식수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할 각종 대장균이 검출됐습니다. 같은 관정을 쓰거나 폐쇄된 13곳을 제외한 나머지 138
8개소에 대한 최수화 검사가 진행 중이라 부적합 판정 시설은 더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내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각종 시설 가운데 지하수가 있는 곳은 1,033곳. 경기도는 이들 시설의 수질 검사를 강화하고 특히 생활용수로 신고한 뒤 식수로 사용하는 곳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뾰족한 바늘 때문에 주사 맞는 걸 무서워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반창고처럼 붙이기만 하면 고통 없이 약물을 투입할 수 있는 패치형 주사기가 개발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숭실대학교 전기공학부 배원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께서 오늘의 주인공인 뱀을 또 함께 데리고 나오셨는데 예. 자, 독사의 어금니를 문떠서 약물 패치를 개발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독사는 어금니가 앞쪽에 있습니다. 이 어금니는 빨대 형태인데요. 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실린지 주사기의 원리와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본 연구팀에서 영감을 얻은 독사는 어금니의 뒤쪽에 자리 잡은 국내에 없는 독특한 독사입니다. 네. 뒤쪽에 나 있는 이 어금니는 빨대 형태가 아니라 어금니 표면을 따라 위에서 아래쪽으로 길쭉한 홈을 형성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네. 이러한 독특한 구조는 쉽게 부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부를 물었을 때 피부에 미세한 홈을 만들게 됩니다. 네. 이 미세한 홈을 따라서 독샘에서 독이 빠르게 피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현상을 모세관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미세한 틈으로 물이 빨려 들어가는 현상인데요. 다른 쉬운 예로 나무나 식물이 뿌리로부터 물을 높은 곳에 잎까지 끌어올릴 때도 사용되는 원리입니다. 예. 자연에서는 유체를 이동시키는 데 있어 아주 효율적인 방법인 거죠. 저희는 피부 각질을 뚫고 액체 성분을 빠르게 주입하기 위해 이 모세관 현상을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네. 그 결과 수초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피부 각질을 통과해서 다양한 유효 성분을 전달할 수 있음을 성공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네, 화면에서 봤던 그 모형을 그대로 또 갖고 오셨는데요. 몇 배로 확대한 크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 두꺼운 피부 장벽 때문에 그 유효 성분을 피부로 통과시키는 방법이 뾰족한 바늘 주사밖에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자, 그럼 이 패치와 주사기를 그 날카로운 주사기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각질의 방어 능력이 아주 튼튼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 것은 불과 한 20-30년 정도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의 고분자 기반의 기능성 성분 또는 유효 성분은 그 분자 구조물의 크기가 물리적으로 매우 크기 때문에 장벽이라고 불리우는 각질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인류가 지금도 우리 주사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예. 보통 예방 접종할 때 피부 바로 밑으로 주사 바늘을 넣게 됩니다. 피내 주사라고도 하는데요. 이는 우리 몸속에 아주 많은 면역 세포가 각질 바로 밑에 존재하므로 면역 반응을 효과적으로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네. 예. 하지만 아주 숙련된 의료인이 필요하고요. 그 깊이에 항상 정확하게 약물을 주입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개발한 미세한 주사기 패치 같은 경우에는 그 머리카락 지름의 몇 배 정도로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네. 매번 정확하게 각질 바로 아래에 있는 진피로 약물 전달이 매우 쉽습니다. 그런 예방접종의 결과도 아주 높은 신뢰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네. 또한 바늘이 매우 얇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작은 점처럼 보이는데요. 네. 이는 기존의 실린지 주사기의 가장 큰 단점인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한다는 점에서도 아주 큰 장점을 가집니다. 네. 그래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주사기를 무서워하는 많은 분들에게 아주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독사가 압력 없이 이 홈을 통해서 물었을 때 독이 들어가는 그런 원리를 활용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처음 알게 되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제가 그 속한 연구 분야가 예. 바이오미메틱스라고 하는 자연모사 공학입니다. 예. 현재 존재하는 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분야인데요. 현재 인류는 아직 튼튼한 이 피부 각질을 효과적으로 뚫을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시스템이 자연계에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우리 연구팀은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저희가 자연을 탐구하다 보니 독사의 어금니 구조가 해부학적으로 굉장히 독특하고 수초 만에 액체 상태의 독을 피부 속으로 전달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수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아주 중요한 공학적 실마리를 얻게 되었죠. 네. 그 결과 본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인 기존의 실린지 주사기와 마찬가지로 시중에 나와 있는 액체 형태의 모든 성분 및 약물을 빠르게 진피로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그 자연모사공학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독사의 어금니를 본뜬 패치 말고도 또 일상에서 어떤 기술을 또 발견할 수 있나요? 예, 이미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네. 바로 초발수 코팅인데요. 물에 젖지 않는 섬유나 물방울을 튕겨내는 자동차 코팅 같은 것입니다. 예. 이 초발수 코팅은 바로 자연에 존재하는 연꽃잎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은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지금은 나노 기술의 발전으로 연꽃잎 표면과 같은 초발수 표면을 아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신발이 젖지 않게 하는 발수 스프레이라든지 자동차 코팅 등으로 그 혜택을 우리는 쉽게 누리고 있죠. 네. 또 재미있는 사례로 거미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숲속에 있는 거미줄을 보면 거미줄에 네. 아침 이슬이 맺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맞아요. 있는데요. 이는 거미가 마실 물입니다. 거미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굉장히 쉽게 물을 얻고 있는 셈이죠. 그러네요. 이 거미줄의 물 포집 원리를 이용해서 사막 지역이나 고산 지역에서 아침 이슬이라든지 습한 공기로부터 손쉽게 물을 얻는 기술도 일부분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대표적인 자연모사 공학이 세상의 문제를 멋지게 해결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우리가 찍찍이로 알고 있는 벨크로 역시도 예, 엉겅퀴 맞습니다. 씨앗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자연모사 네. 기술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네. 흥미로운 분야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다시 독사 패치 얘기로 돌아와서요. 이게 아직 상용화는 안 됐잖아요. 네. 혹시 상용화될 네. 경우 네. 조금 부작용의 우려는 없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우선 이 기술은 반도체 공학을 이용해서 기존의 주사기를 그대로 수백 배 작게 만든 기술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주사기가 가지고 있는 우려스러운 부분을 똑같이 가지고 있죠. 이를테면 불법 시술처럼 정해진 약물을 전달하는 용도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예, 또한 주사기는 의료인을 통해서 주로 사용이 되지만 본 기술은 그 크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혈관을 건드리지 않아 비의료인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오히려 그 머리카락 크기 정도의 지름으로 작기 때문에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문제라든지 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는 오히려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보통 주사기도 그냥 일회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강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이 원리가 앞으로 또 다른 곳에 또 활용될 수 있을까요? 예, 두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화장품 쪽으로의 활용과 두 번째가 의료용 쪽으로의 활용입니다. 고가의 화장품들이 주로 주름 개선 성분과 미백 성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네. 현재 이들 기능성 성분이 흡수율이 아주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독사가 독을 전달하는 원리를 이용하면 그 흡수율을 아주 인상적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현재 K-뷰티가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요. 이런 첨단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질적인 성장을 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백신 주사, 인슐린 주사 등의 약물 전달용입니다. 파스 같은 기존의 패치는 액체 약물을 고체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첨가제를 넣는데요. 본 기술은 약물의 어떤 추가적인 처리를 하지 않고 기존의 약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임상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실제 제품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 자연이 주는 또 하나의 선물이 될 것 네, 같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앞으로의 계획 한 말씀도 들려주시죠. 네, 그 우리나라 반도체 제조 기술이 아주 많이 발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본 기술 역시 바로 이 반도체 공정을 통해 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렴한 가격과 대량 생산에 유리하기 때문에 주사기의 단점을 극복한 만큼 화장품 기술뿐만 아니라 의료용 약물 패치를 빠르게 상용화해서 인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오늘 방송하면서 뒤에 배경 보면 주사기 너무 무섭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른들도 무서워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병원 갈 때마다 항상 한숨이 팍팍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싶었고요. 자, 앞으로 이 교수님을 통해서 자연모사 공학 있잖아요. 네. 앞으로 새로운 더 획기적인 발명품이 또 많이 개발되길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최초의 주사기는 1853년에 프랑스의 외과 의사 프라바츠가 발명했는데요.
피부를 절개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해주는 당시에는 획기적인 발명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환자에게 주는 아픔과 이 주사 바늘의 공포감 때문에 전 세계에서 새로운 주사기를 고안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그동안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네, 국내 연구진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붙이는 주사기를 자연모자 공학을 통해 발명하면서 160여 년간 이어져온 주사기의 형태가 이제 완전히 바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